가을 햇살이 유난히 따스했던 어느 오후, 한순애는 아파트 복도에서 또 다른 홈쇼핑 전단지를 받았습니다. 이미 손에는 3장의 전단지가 들려 있었죠. 마트 할인 소식, 새로 생긴 치킨집 개업 안내, 그리고 무료 건강검진 광고까지. 늘 그랬듯 쓰레기통에 버리려던 찰나 마지막 전단지의 문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인생을 바꾸는 2번째 기회. 시니어 인생 설계 박람회. 한순애는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2번째 기회라니. 벌써 67이 된 자신에게 무슨 2번째 기회가 있다는 건지 궁금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한순애는 매일 똑같은 일상을 반복했죠. 아침에 일어나 경비실 아저씨 도시락을 싸주고, 점심엔 혼자 밥을 먹고, 저녁엔 재방송 드라마를 보며 하루를 마감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자식들은 모두 해외에 나가 있어서 1년에 한두 번 안부 전화가 오는 게 고작이었습니다. 가끔 외로움이 몰려올 때면 남편의 사진을 꺼내보곤 했지만 그마저도 요즘엔 자주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슬픔보다는 그냥 무료함이 더 컸거든요. 박람회 장소는 집에서 지하철로 새 정거장 거리에 있는 문화센터였습니다. 한순애는 별다른 기대 없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냥 집에서 보는 홈쇼핑보다는 나을 것 같다는 생각뿐이었죠. 문화센터에 도착하니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한순애와 비슷한 연배의 어르신들이었죠. 여기저기 부스가 설치되어 있고 건강관리, 취미활동, 투자상담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소개되고 있었습니다. 한순애는 천천히 부스들을 둘러보았습니다. 요가 체험 코너에서는 할머니들이 매트 위에서 스트레칭을 하고 있었고, 투자 상담 부스에서는 젊은 직원이 연금 관리에 대해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사람들이 많이 몰린 곳이 있었습니다. 버킷리스트 체험관이라는 팻말이 걸린 작은 부스였죠. 호기심에 이끌려 가까이 다가가니 벽면에는 여러 사람들이 적어놓은 쪽지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손자와 함께 제주도 여행하기, 젊었을 때 배우지 못한 피아노 배우기, 첫사랑에게 편지 쓰기 같은 소원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부스 앞에는 의자 몇 개가 놓여 있었는데 한 할아버지가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7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그 할아버지는 손에 펜을 들고 무언가를 적고 있었습니다. 한순애는 자연스럽게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무엇을 적고 계세요? 한순애의 물음에 할아버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깊은 주름이 패인 얼굴이었지만 눈만은 유난히 맑았습니다. 버킷리스트라고 하나요?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일들을 적고 있습니다.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잔잔했지만 어딘가 결연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한순애는 그의 종이를 슬쩍 들여다보았습니다. 학창시절 첫사랑의 동네 가보기, 기차를 타고 여행하기, 연극 공연 보기 등이 적혀 있었습니다. 참 낭만적이시네요. 저는 그런 걸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요. 한순애가 말하자 할아버지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신기문이라고 합니다. 나이가 74세고요. 사실 이런 일들을 미루다가 이제야 적게 되었습니다. 한순애입니다. 67이에요. 그런데 왜 갑자기 버킷리스트를 만들게 되셨어요? 신기문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다는 걸 알게 되어서요. 그래서 남은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고 싶어졌습니다. 한순애는 그의 말에서 무언가 깊은 사연이 있음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더 자세히 묻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도 모르게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저도 한번 적어볼까요? 신기문은 한순애에게 빈 종이 한 장을 건네주었습니다. 한순애는 펜을 받아들고는 한참을 머뭇거렸습니다.
정말 자신이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일이 있을까 싶었거든요. 10년 동안 똑같은 일상을 반복하다 보니 꿈이나 소망 같은 것들이 언제부턴가 사라져버린 것 같았습니다. 어려우시죠? 저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신기문이 한순애의 마음을 알아차리고 말했습니다. 사실 우리 나이가 되면 하고 싶은 일보다는 해야 하는 일만 생각하게 되거든요. 자식들 걱정, 건강 걱정, 돈 걱정.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정작 내가 원하는 건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한순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말이 너무나 공감되었거든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남편 뒷바라지하는 것이 전부였고,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에는 그냥 하루하루 버티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럼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예를 들어 가보고 싶었던 곳이나 먹어보고 싶었던 음식 같은 것 말입니다. 신기문의 조언에 한순애는 천천히 생각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젊었을 때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신혼 때 남편과 함께 부산에 신혼여행을 갔었는데, 그때 바다를 보며 언젠가 기차를 타고 전국을 돌아보자고 했던 약속이 생각났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을 키우고 생활에 쫓기다 보니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죠. 한순애는 조심스럽게 기차 여행하기라고 적었습니다. 그러자 신기문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도 기차 여행을 적었는데 우연의 일치네요. 두 사람은 서로의 버킷리스트를 보여주며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신기문의 목록에는 한순애가 상상하지 못했던 것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첫사랑에게 사과하기, 마지막 편지 쓰기, 눈물이 아닌 웃음으로 끝내기 같은 것들이었죠. 첫사랑에게 사과하기라니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한순애의 질문에 신기문은 잠시 먼 곳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젊었을 때 실수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어리고 겁이 많아서 제대로 된 사과도 못했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그분에게 정말 미안한 마음이 큽니다. 한순애는 신기문의 표정에서 깊은 후회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분명 처음 만난 사람인데 왜 이렇게 마음이 편한지 몰랐습니다. 마치 오랜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왜 갑자기 이런 일들을 하고 싶어지셨어요? 아까 시간이 많지 않다고 하셨는데. 한순애의 물음에 신기문은 잠시 망설이더니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병원에서 좋지 않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길어야 반년 정도라고 하시더군요. 한순애는 깜짝 놀라 신기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은 담담한 표정이었습니다. 처음엔 충격이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지나니까 오히려 마음이 편해지더군요. 이제 걱정할 시간도 후회할 시간도 없으니까 정말 하고 싶은 일만 하면 되거든요. 신기문의 말에 한순애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자신은 건강하게 살아있으면서도 매일을 의미 없이 보내고 있는데 시한부 판정을 받은 이 할아버지는 오히려 삶을 더 적극적으로 살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혼자 하시기엔 너무 힘들지 않을까요? 한순애의 걱정에 신기문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실 그게 걱정이었습니다. 아무래도 혼자서는 용기가 나지 않을 것 같아서요. 그런데 오늘 한순애 씨를 만나니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를요? 네. 혹시 함께 해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 부담스러우시면 괜찮습니다만. 신기문의 제안에 한순애는 당황했습니다. 처음 만난 사람과 여행을 한다는 것도 그렇고 하물며 시한부 환자와 함께 한다는 것은 더욱 망설여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편으로는 묘한 설렘도 있었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뭔가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는 기회였거든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런 일은 처음이라서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급하지 않습니다.
신기문은 한순애에게 자신의 연락처를 적어주었습니다. 만약 마음이 정해지시면 연락 주세요. 아니면 그냥 차 한 잔 마시러 나오셔도 좋고요. 한순애는 그의 연락처를 받아들고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집에 돌아가는 길, 한순애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평범했던 일상에 갑자기 나타난 이 낯선 제안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한순애는 집에 돌아와서도 신기문이 건네준 연락처를 계속 들여다보았습니다. 작은 종이 한 장에 적힌 전화번호가 자꾸만 눈에 들어왔거든요. 저녁을 먹으면서도, 설거지를 하면서도, 심지어 평소 즐겨보던 드라마를 볼 때도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한순애는 여전히 고민 중이었습니다. 경비실 아저씨에게 도시락을 전해주면서도 마음이 붕 떠 있었죠. 경비 아저씨가 한순애의 표정이 평소와 다르다는 걸 눈치챘습니다. 어머님,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표정이 밝아 보이시는데요. 좋은 일이라기보다는 고민이 있어서 그래요. 한순애는 경비 아저씨에게 박람회에서 만난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신기문의 병에 대한 이야기는 빼고요. 경비 아저씨는 한순애의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요. 어머님 같으신 분이 집에만 계시기엔 아까우시죠.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경비 아저씨의 말에 한순애는 조금 용기가 났습니다. 그날 밤 한순애는 오랜만에 남편의 사진을 꺼내 보았습니다. 여보, 나 이상한 사람 만났어. 나이도 비슷하고 혼자 사는 것도 비슷한데 나보다 훨씬 용감한 사람이야. 당신이라면 뭐라고 했을까?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온화한 미소를 지고 있었습니다. 한순애는 문득 남편과 함께 꿈꿨던 기차 여행이 생각났습니다. 그때는 아이들 때문에, 돈 때문에, 시간 때문에 미뤄왔는데 이제는 그 모든 핑계들이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 오후 한순애는 마침내 신기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린 후 신기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저 한순애입니다. 박람회에서 만났던. 아, 한순애 씨.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셨나요? 한순애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함께 해보고 싶습니다. 다만 저는 이런 일이 처음이라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전화기 너머로 신기문의 기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저도 혼자서는 용기가 나지 않았는데, 그럼 언제 만나서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두 사람은 이틀 후 동네 카페에서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한순애는 약속 시간까지 무엇을 입을지, 어떤 이야기를 할지 고민했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와 제대로 된 약속을 잡은 거였거든요. 약속 당일 한순애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옷을 골라 입었습니다. 너무 화려하지도 너무 수수하지도 않은 옷을 선택했죠. 거울을 보니 오랜만에 생기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카페에 도착하니 신기문이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한순애를 보자 반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일찍 오셨네요. 커피 드실까요? 차 드실까요? 차로 주세요. 신기문은 한순애에게 따뜻한 유자차를 주문해 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아 버킷리스트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기차 여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학창시절 첫사랑이 살던 동네가 강릉인데 그곳에 한번 가보고 싶어서요. 신기문의 말에 한순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릉이면 좋겠네요. 저도 바다를 본 지 오래됐거든요. 그런데 그분을 만나실 건가요? 아니요. 만날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냥 추억을 되짚어보는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 오래된 일이라서요. 신기문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계속 말했습니다. 사실 그분에게 미안한 일이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 용기가 없어서 제대로 사과하지 못했거든요. 이번에는 그 마음만이라도 전하고 싶습니다. 한순애는 신기문의 진지한 표정을 보며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자신의 남은 시간을 다른 사람에 대한 미안함을 푸는데 쓰려는 그의 마음이 고마웠습니다. 언제 떠나실 계획이세요? 다음 주 화요일은 어떨까요? 평일이라 기차도 덜 붐빌 것 같고요. 한순애는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특별히 바쁜 일도 없었고 경비 아저씨 도시락은 하루 정도 미뤄도 괜찮을 것 같았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숙박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당일치기로 다녀올 생각입니다. 저희 나이에 무리하면 안 되니까요. 신기문은 한순애에게 여행 계획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아침 일찍 기차를 타고 강릉에 도착해서 바다를 보고 점심은 현지에서 해물탕을 먹고 오후에는 그가 기억하는 옛 동네를 둘러본 다음 저녁 기차로 돌아오는 계획이었습니다. 생각보다 구체적이시네요. 몇 번 혼자 계획을 세워봤거든요. 하지만 실행할 용기는 없었는데 이제 한순애 씨와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기쁩니다. 한순애도 오랜만에 설레는 마음을 느꼈습니다. 남편과 함께 꿈꿨던 기차 여행을 이제야 실현할 수 있게 된 것 같았거든요. 비록 남편이 아닌 다른 사람과 함께 하는 것이지만 그것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을 것 같았습니다. 화요일 아침 한순애는 평소보다 2시간 일찍 일어났습니다. 오랜만에 외출하는 날이라 가슴이 두근거렸거든요. 무엇을 가져가야 할지, 어떤 옷을 입어야 할지 고민하다가 결국 편안한 바지에 얇은 가디건을 걸쳤습니다. 작은 가방에 물과 간단한 간식, 그리고 만약을 대비한 상비약을 챙겼습니다. 서울역에서 신기문을 만났습니다. 그는 한순애보다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손에는 작은 여행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단정하게 차려입은 모습이 마치 진짜 여행을 떠나는 사람 같았습니다. 일찍 오셨네요. 잘 주무셨어요? 아니요. 설레서 잠을 못 잤습니다. 한순애 씨는 어떠셨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렇게 기차 여행을 하는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네요. 두 사람은 기차표를 끊고 플랫폼으로 향했습니다. 아침 첫 차라 그런지 승객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기차에 올라 창가 자리에 앉으니 한순애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기차가 출발하자 서울의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높은 건물들이 점점 줄어들고 대신 산과 들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순애는 창밖을 바라보며 감탄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보는 풍경이에요. 집에만 있다 보니 서울 밖이 이렇게 아름다운 줄 몰랐어요. 신기문도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도 그래요. 젊었을 때는 이런 여유도 없었고 나이 들어서는 귀찮다고만 생각했는데 이렇게 보니 참 좋네요. 기차가 산을 지나면서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각자의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한순애는 남편과의 신혼 시절 이야기를, 신기문은 초등학교 교장으로 일했던 시절의 추억을 들려주었습니다. 교장 선생님이셨군요. 아이들을 많이 좋아하셨을 것 같은데요. 네, 정말 좋아했습니다. 아이들 웃는 모습을 보면 하루 종일 피곤했던 것도 다 잊어버리곤 했죠. 특히 졸업식 때는 매번 울었어요. 신기문의 얼굴에 따뜻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런 그를 보며 한순애는 이 사람이 얼마나 따뜻한 마음을 가졌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기차가 강릉에 도착했을 때는 오전 10시쯤이었습니다. 역에서 내리니 바다 냄새가 살짝 느껴졌습니다. 신기문은 가방에서 작은 지도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먼저 바다를 보러 갈까요? 그 다음에 제가 기억하는 동네를 둘러보고 싶습니다.
두 사람은 택시를 타고 경포대 해변으로 향했습니다. 택시 기사님이 친절하게 강릉의 명소들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한순애는 택시 창문으로 보이는 강릉의 거리가 신기했습니다. 서울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거든요. 해변에 도착하니 파도 소리가 귀에 들렸습니다. 한순애는 오랜만에 보는 바다에 감격했습니다. 파란 바다가 끝없이 펼쳐져 있었고 하얀 파도가 모래사장으로 밀려왔다가 다시 돌아가기를 반복했습니다. 정말 아름답네요. 이런 바다를 매일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한순애의 말에 신기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젊었을 때 이곳에 자주 왔었는데 그때는 이 바다가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어요. 두 사람은 모래사장을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와 머리카락을 날렸습니다. 한순애는 오랜만에 이렇게 자유로운 기분을 느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신기문은 한순애를 작은 해물탕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오래된 가게 같았는데 할머니 한 분이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몇 분이세요? 2명입니다. 해물탕 하나 주세요. 주문한 해물탕이 나오자 두 사람은 뜨거운 국물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바다에서 갓 잡은 듯한 싱싱한 해산물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한순애는 오랜만에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먹어본다며 감탄했습니다. 정말 맛있네요. 서울에서는 이런 맛을 느낄 수 없어요. 식사를 마친 후 신기문은 한순애를 옛 동네로 안내했습니다. 강릉 시내의 조용한 주택가였는데 오래된 집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었습니다. 신기문은 천천히 골목길을 걸으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이 동네가 그분이 살던 곳입니다. 물론 지금은 많이 바뀌었지만요. 신기문은 한 집 앞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작은 한옥이었는데 지금은 다른 사람이 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여기가 그분의 집이었습니다. 자주 이 앞에서 기다렸던 기억이 나네요. 신기문의 눈에 그리움이 어려 있었습니다. 한순애는 조용히 그의 곁에 서서 함께 그 집을 바라보았습니다. 많이 보고 싶으시겠어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냥 좋은 추억으로 남겨두고 싶습니다. 신기문은 가방에서 작은 편지 봉투를 꺼냈습니다. 한순애는 그것이 무엇인지 궁금했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신기문은 그 편지를 집 앞 우편함에 살짝 넣었습니다. 이제 마음이 조금 가벼워진 것 같습니다. 강릉에서의 첫 번째 버킷리스트를 마친 후 두 사람의 우정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한순애는 신기문과 함께 보낸 하루가 지난 10년 중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도 두 사람은 다음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다음에는 뭘 해보실 건가요? 한순애의 질문에 신기문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연극을 보고 싶습니다. 젊었을 때 한 번도 연극을 본 적이 없거든요. 항상 바쁘다는 핑계로 미뤄왔는데 이번 기회에 꼭 보고 싶어요. 연극이라니 좋은 생각이네요. 저도 연극은 처음이에요. 그로부터 일주일 후 두 사람은 대학로의 작은 극장에서 만났습니다. 신기문이 미리 예약해둔 연극은 사랑의 마지막 편지라는 제목의 로맨스 드라마였습니다. 극장은 생각보다 작았지만 무대와 관객석이 가까워서 더욱 친밀한 느낌이었습니다. 연극이 시작되자 두 사람은 완전히 몰입했습니다.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사랑 이야기는 신기문과 한순애의 마음을 깊이 울렸습니다. 특히 주인공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마지막 편지를 쓰는 장면에서는 신기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연극이 끝난 후 두 사람은 극장 근처 카페에서 여운을 나누었습니다.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무대에서 보는 연기가 이렇게 생생할 줄 몰랐네요.
한순애의 말에 신기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래요. 특히 마지막 편지 장면이 마음에 많이 와 닿았습니다. 그때 신기문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한순애는 그의 표정에서 뭔가 말하고 싶어 하는 기색을 느꼈습니다. 무슨 이야기 하고 싶으신 것 같은데요? 신기문은 잠시 망설이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한순애 씨에게 말씀드리지 못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강릉에서 편지를 넣었던 그 사람에 대한 일인데요. 한순애는 조용히 그의 이야기를 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분과는 대학생 때 만났습니다. 정말 순수하고 아름다운 사람이었어요. 서로 사랑했고 결혼 약속까지 했었습니다. 신기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군대에 갔다 온 사이에 그분이 임신을 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물론 제 아이였죠. 한순애는 깜짝 놀라 신기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당시 저희 집안 사정이 어려웠고 저는 겁이 많은 청년이었습니다.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은 알았지만 현실적인 두려움이 더 컸어요. 신기문은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결국 저는 그분을 피했습니다. 연락도 끊고 만나자는 부탁도 거절했어요. 얼마 후 들은 소식으로는 그분이 혼자 아이를 낳았다고 하더군요. 한순애는 신기문의 고백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그를 따뜻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이런 과거가 있었다니 믿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강릉에 가신 거였군요. 사과하시려고. 네. 평생 가슴에 묻고 살았던 죄책감이었습니다. 죽기 전에 꼭 사과하고 싶었어요. 한순애는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신기문의 과거 행동이 이해되지 않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가 평생 그 죄책감을 안고 살아온 것이 안쓰럽기도 했습니다. 그분은 지금 어떻게 지내세요? 모릅니다. 그 후로는 전혀 소식을 듣지 못했어요. 아마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셨을 거예요. 신기문은 가방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젊은 시절에 신기문과 한 여성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그 여성은 정말 아름다웠고 사진 속에서 두 사람은 행복해 보였습니다. 이 사진만 남았습니다. 가끔 꺼내보면서 그때를 후회하곤 했어요. 한순애는 사진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사진 속 두 사람이 얼마나 사랑했는지가 느껴졌거든요. 왜 지금에서야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건가요? 신기문은 한순애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한순애 씨와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진실을 숨기고 있으면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없다는 것을요. 저는 한순애 씨를 진정한 친구로 생각하고 싶습니다. 한순애는 신기문의 진심을 느꼈습니다. 비록 그의 과거가 완벽하지 않았지만 지금 그가 보여주는 진실함과 용기는 존경할 만했습니다. 고백해 주셔서 고마워요. 쉽지 않으셨을 텐데. 한순애 씨는 화나지 않으세요? 저 같은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내시는 게. 한순애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화가 나지 않는다면 거짓말이에요. 하지만 그때와 지금의 신기문 씨는 다른 사람 같아요. 지금의 신기문 씨는 정말 따뜻하고 책임감 있는 분이거든요. 신기문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스쳤습니다. 앞으로도 함께 해주실 건가요? 네. 남은 버킷리스트도 함께 해보고 싶어요. 하지만 한순애의 마음 한편에는 작은 의문이 생겼습니다. 과연 신기문이 자신에게 모든 것을 다 말한 것일까? 사진 뒤에 적힌 다 끝나기 전에 꼭 만나야 할 사람이라는 글씨가 자꾸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연극을 본 지 며칠 후 한순애는 신기문으로부터 급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한순애 씨, 혹시 지금 시간 있으세요?
급히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가 이상해요. 전화로는 설명하기 어려워서요. 병원 근처 공원에서 만날 수 있을까요? 한순애는 불안한 마음으로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공원에 도착하니 신기문이 벤치에 앉아 멍하니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평소의 온화한 모습과는 달리 얼굴이 창백해 보였습니다. 신기문 씨, 무슨 일이에요? 한순애가 다가가자 신기문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생각보다 상황이 안 좋다고 하네요. 반년이라고 했던 시간도 더 짧아질 수 있다고 합니다. 한순애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겨우 친해진 친구를 이렇게 빨리 떠나보내야 한다니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얼마나 짧아진다는 건가요? 한 달에서 2달 정도라고 하더군요. 몸이 급격히 안 좋아지고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신기문은 가방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버킷리스트가 적힌 수첩이었는데 몇 개 항목에는 체크 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네요. 남은 것들을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한순애는 수첩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아직 체크되지 않은 항목들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마지막 편지 쓰기, 진짜 사과하기, 평생의 친구 만들기 등이 적혀 있었습니다. 진짜 사과하기요? 강릉에서 편지를 넣지 않으셨나요? 신기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편지만으로는 부족한 것 같아요. 직접 만나서 사과해야 진정한 사과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그분을 찾아서 만나실 건가요? 그러고 싶지만 어디에 계신지 모르겠어요. 강릉 집은 이미 다른 사람이 살고 있었거든요. 한순애는 신기문의 절망적인 표정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문득 생각난 것이 있었습니다. 혹시 그분 성함이나 다른 정보는 아세요? 이름은 최영희 씨고 강릉 출신이라는 것 정도만 알고 있어요. 너무 오래된 일이라. 한순애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요즘은 인터넷으로 사람을 찾을 수 있다고 하던데요. 경비 아저씨가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신기문의 눈에 희망이 번졌습니다. 정말요? 그런 방법이 있나요? 확실하지는 않지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날 한순애는 동네 도서관에 갔습니다. 젊은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인터넷으로 사람을 찾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최영이라는 이름으로 검색해보니 너무 많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강릉을 추가해서 검색하니 조금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많았습니다. 며칠 동안 한순애는 도서관에 다니며 정보를 찾았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강릉 지역 신문 기사에서 최영이라는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소상공인 지원 사업에 선정된 사람들 명단에 있었는데 최영희 마이너스 한마음 국밥집 운영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한순애는 급히 신기문에게 전화했습니다. 신기문 씨, 혹시 그분이 요리를 잘하셨나요? 네, 정말 요리를 잘했어요. 특히 국물 요리를 잘 만드셨는데. 왜 그러세요? 강릉에 한마음 국밥집이라는 곳이 있는데 사장님 이름이 최영희 씨래요. 전화기 너머로 신기문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말요? 그분일 가능성이 있을까요? 확실하지는 않지만 한번 가서 확인해 보는 게 어떨까요? 신기문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분이 맞다면 저를 만나고 싶어 하실까요? 아니면 오히려 상처가 될까요? 한순애도 그 부분이 걱정되었습니다. 수십 년 전의 상처를 다시 들춰내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신기문 씨가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어 하신다면 한번 시도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후회하며 떠나시는 것보다는. 신기문이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맞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니까요.
이틀 후 두 사람은 다시 강릉행 기차에 올랐습니다. 이번에는 첫 번째 여행과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신기문은 내내 긴장한 표정이었고 한순애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한마음 국밥집은 강릉 시내의 작은 골목에 있었습니다. 소박한 간판이 걸린 아담한 가게였습니다. 두 사람은 가게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정말 들어가실 건가요? 한순애의 물음에 신기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요. 가게 문을 열고 들어가니 중년 여성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여성은 신기문이 찾는 최영희 씨가 아니었습니다. 사장님이 따로 계세요? 네, 어머니가 안쪽에 계신데. 누구라고 할까요? 신기문이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옛날 친구라고 전해주시면 됩니다. 잠시 후 안쪽에서 한 할머니가 나왔습니다. 머리는 하얗게 새었지만 여전히 단정한 모습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신기문을 보는 순간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당황스러움이 동시에 나타났습니다. 기문이, 정말 기문이구나. 최영희는 신기문을 알아보는 순간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50년 가까이 잊고 살려고 했던 기억이 순식간에 되살아났습니다. 가게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렸습니다. 어머니, 아시는 분이세요? 딸이 궁금해하며 물었지만 최영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신기문을 바라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을 뿐이었습니다. 신기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영희 씨, 정말 오랜만입니다. 갑자기 찾아와서 놀라셨죠? 최영희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딸에게 말했습니다. 혜진아, 잠깐 밖에 나가 있을래? 내가 할 이야기가 있어서. 딸은 궁금해했지만 어머니의 부탁을 들어주기 위해 가게를 나갔습니다. 가게 안에는 신기문, 최영희, 그리고 한순애만 남았습니다. 최영희가 의자에 주저앉으며 말했습니다. 정말 기문이가 맞구나. 많이 늙었네. 영희 씨도. 하지만 여전히 아름다우세요. 최영희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아름답다니. 이제 70이 다 되어가는 할머니한테 무슨 소리예요. 한순애는 두 사람 사이의 긴장감을 느끼며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이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신기문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영희 씨, 저는 사과하러 왔습니다. 50년 전 일에 대해서. 최영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지금 와서 사과라니.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저도 압니다. 너무 늦었다는 걸. 하지만 말하지 않고는 죽을 수가 없어서. 죽는다고요? 최영희가 놀라며 신기문을 바라보았습니다. 신기문은 자신의 병에 대해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시한부 판정을 받았고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것을 말했습니다. 최영희는 잠시 충격에 빠진 듯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난 일이 용서되는 건 아니에요. 용서를 바라는 건 아닙니다. 다만 제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얼마나 후회하며 살았는지 전하고 싶었습니다. 최영희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후회요? 당신이 후회했다고요? 그럼 나는 뭐예요? 혼자 아이를 낳고 혼자 키우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신기문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정말 혼자 낳으셨나요? 아이는 어떻게 되었나요? 최영희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아들이었어요. 혼자 키우기 어려워서 입양을 보냈습니다. 신기문은 충격을 받아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자신의 아이가 존재했다는 사실을 이제야 확실히 알게 된 것입니다. 어디로 입양을 보내셨나요? 모릅니다. 그것도 알려주지 않았어요.
아마 서울 쪽일 거예요. 한순애는 두 사람의 대화를 들으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50년 전의 상처가 아직도 이렇게 생생하게 남아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신기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을 했군요. 영희 씨와 아이 모두에게. 지금 와서 그런 말 해봤자 뭐예요. 이미 다 지난 일인데. 최영희의 목소리에는 분노보다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도 말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비겁했는지, 얼마나 무책임했는지, 그리고 평생 영희 씨를 잊지 못했다는 것을. 최영희가 고개를 들어 신기문을 바라보았습니다. 잊지 못했다고요? 그럼 왜 그때 연락 한 번 안 했어요? 왜 찾아오지 않았어요? 겁이 났습니다. 영희 씨가 저를 미워할까봐. 그리고 제가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도 있었고, 겁쟁이였구나, 역시. 최영희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용감해졌나 봐요. 죽기 전에 자신의 죄를 털어놓으러 왔으니까. 신기문은 최영희의 차가운 말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녀의 분노와 상처가 얼마나 깊은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순애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죄송하지만 혹시 그 아드님에 대한 소식은 전혀 없으신가요? 최영희가 한순애를 바라보더니 말했습니다. 이분은 누구세요? 신기문이 대답했습니다. 제 친구입니다. 이번 여행에 함께 해주신 분이에요. 최영희는 한순애를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아들 소식이라 가끔 궁금하긴 했죠. 하지만 찾으려고 하지는 않았어요. 어차피 다른 부모 밑에서 잘 자랐을 테니까. 그때 가게 문이 열리며 딸이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손님들이 오시는데 괜찮으세요? 최영희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가세요. 할 말은 다 했으니까. 신기문이 일어서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영희 씨, 정말 죄송합니다. 용서는 바라지 않습니다. 다만 영희 씨가 행복하셨기를 바랍니다. 최영희는 대답 대신 부엌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신기문과 한순애는 무거운 마음으로 가게를 나왔습니다. 가게 밖에서 신기문이 주저앉았습니다. 한순애 씨, 저는 정말 나쁜 사람입니다. 그분에게 더 큰 상처만 드린 것 같아요. 한순애는 신기문이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늦었지만 용기를 냈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어요. 하지만 한순애의 마음도 편하지 않았습니다. 과연 이 만남이 두 사람 모두에게 좋은 일이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강릉에서 돌아온 후 신기문의 몸 상태는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최영희와의 만남이 그에게 큰 충격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한순애는 매일 신기문을 찾아가 돌봐주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거든요. 한순애 씨, 정말 고마워요. 이런 저를 끝까지 돌봐주시다니. 침대에 누워있는 신기문이 한순애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의 손은 많이 야위어 있었지만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 친구잖아요. 한순애는 신기문을 위해 죽을 끓여주고 약을 챙겨주며 마지막 시간을 함께했습니다. 그들은 남은 버킷리스트를 하나씩 정리했습니다. 비록 몸으로 직접 할 수는 없었지만 마음으로라도 완성하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신기문이 한순애에게 마지막 부탁을 했습니다. 한순애 씨, 제가 쓴 편지들을 전해주실 수 있을까요? 신기문은 침대 옆 서랍에서 봉투 여러 개를 꺼냈습니다. 각각에는 다른 사람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제자들, 동료들, 그리고 최영희에게 보내는 편지도 있었습니다. 이것들은 제가 평생 고마웠던 사람들, 미안했던 사람들에게 보내는 마지막 인사입니다.
한순애는 그 편지들을 받아들며 약속했습니다. 꼭 전해드릴게요. 며칠 후 신기문은 한순애의 손을 잡은 채 조용히 마지막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짊어졌던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장례식에는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신기문이 가르쳤던 제자들, 동료 교사들, 그리고 버킷리스트를 함께 이루어가며 만난 사람들까지, 연극을 함께 봤던 극장 관계자들도 조화를 보내왔습니다. 한순애는 신기문이 부탁한 편지들을 하나씩 전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영희에게 보내는 편지를 전하기 위해 다시 강릉을 찾았습니다. 한마음 국밥집에 도착했을 때 최영희는 한순애를 보고 놀란 듯 했습니다. 왜 또 오셨어요? 신기문 씨가 돌아가셨습니다. 최영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지만 실제로 듣고 보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이걸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한순애는 편지를 건네주었습니다. 최영희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편지를 받았습니다. 읽어보시겠어요? 최영희는 고개를 끄덕이고 편지를 펼쳤습니다. 신기문의 마지막 편지에는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한 가지 놀라운 소식이 담겨 있었습니다. 편지에는 최영희가 입양 보낸 아들에 대한 정보가 적혀 있었습니다. 신기문이 마지막 힘을 다해 찾아낸 정보였습니다. 그 아들은 지금 서울에서 의사로 일하고 있었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게 정말일까요? 최영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50년 동안 궁금했지만 찾을 용기가 없었던 아들의 소식을 이렇게 알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신기문 씨가 마지막까지 찾아보셨대요. 영희 씨가 궁금해할 거라고 하시면서 최영희는 편지를 읽으며 오열했습니다. 그 안에는 신기문의 깊은 후회와 함께 최영희와 아들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사람, 정말 바보 같은 사람이었어. 최영희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나쁜 사람은 아니었나 봐요. 한순애도 울컥해졌습니다. 신기문이 마지막 순간까지 다른 사람을 생각했다는 것이 고마웠습니다. 몇 달이 지난 후 한순애는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시니어 박람회의 버킷리스트 체험관에서 자원봉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신기문과의 경험을 통해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꿈을 포기할 필요가 없다는 것, 그리고 누군가와 함께하면 용기를 낼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체험관에서 한순애는 많은 어르신들을 만났습니다. 혼자서는 용기가 나지 않아 망설이는 분들에게 한순애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신기문과 함께했던 기차 여행, 연극 관람, 그리고 용기 있는 사과에 대한 이야기를 말입니다. 저도 처음엔 무서웠어요. 하지만 해보니까 정말 좋더라고요.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시작은 언제든 가능한 것 같아요. 한순애의 이야기를 들은 어르신들은 용기를 내어 자신만의 버킷리스트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분은 손자와 함께 등산을 하고 싶다고 했고, 어떤 분은 평생 못 가본 제주도에 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한순애는 그들의 꿈을 응원하며 함께 계획을 세워주었습니다. 때로는 직접 동행하기도 했습니다. 신기문이 그랬듯이 누군가의 마지막 여행에 동반자가 되어주는 것이 한순애의 새로운 꿈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한순애는 체험관에서 새로운 방문자를 만났습니다. 중년 남성이었는데 어딘지 낯익은 느낌이었습니다. 혹시 최영희 씨 아드님이세요? 그 남성이 놀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떻게 아세요? 어머님에게서 편지를 받으셨죠? 저는 그 편지를 전해드린 사람입니다. 그는 최영희의 아들이었습니다. 어머니로부터 편지를 받고 자신의 진짜 출생에 대해 알게 된 후
서울에 올라와 어머니를 만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어머니와 함께 무언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싶어서 이곳에 왔다고 했습니다. 정말 다행이네요. 신기문 씨도 하늘에서 기뻐하실 거예요. 한순애는 진심으로 기뻤습니다. 신기문의 마지막 노력이 결국 좋은 결과를 가져온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한순애는 집에 돌아와 신기문의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신기문 씨, 고마웠어요. 덕분에 저도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어요. 이제 저도 누군가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보려고 해요. 한순애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혼자였던 지난 10년과는 달리 이제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꿈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살아있다면 언제든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친구는 나이와 상관없이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신기문이 가르쳐 준 소중한 교훈이었습니다.